1980년 한국은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 5.2% 성장, 오일 쇼크로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늘어났죠.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극도로 혼란스러웠어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1980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고속성장은 끝났다.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쳤다. 이제 장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현실적인 전망이었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20년간 달려온 경제가 멈춰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1981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6.4%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중동에 있었습니다. 1981년,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합니다. 1981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취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인들이 도시를 만들고 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된다. 중동 발주처들이 한국 건설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납기를 지키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배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쌓은 건설 기술이 1980년대 중동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984년 한 해에만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137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투자했습니다. 뭐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1983년 2월 삼성이 64k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현대전자가 설립됐어요. 두 회사 모두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미국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들이 시장을 나눠 가졌죠.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1983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어요. 삼성과 현대의 반도체 도전은 무모하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도전처럼 보였어요. 반도체는 기술 집약 산업이거든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수율을 높이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전략을 썼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대량으로 생산한 거예요. 속도 경쟁이었죠. 1984년 11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익스플로러스 기자가 본 거예요. 연구원들이 공장에서 산다. 24시 3교대가 아니라 연구원 상당수가 아예 공장에 상주한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한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1986년 삼성이 256kDRAM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DRAM에서는 거의 동시에 개발에 성공했어요. 1987년 3월, 일본 NEC의 한 임원이 도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섭다. 우리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6개월 뒤에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그것도 더 싼 가격에. 일본이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 조선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반도체에서도 맹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1985년 2월, 한국 정부가 특이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전기공학과 정원을 2배로 늘린다는 거였어요. 대학마다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라고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대학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반도체 공학에 몰린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전자공학과를 선택한다.
10년 후 이들이 산업 현장에 나오면 엄청난 기술 인력이 쏟아질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1985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1990년대 초반에 삼성, 현대, LG 반도체 연구소로 들어갔거든요. 1986년 들어서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DRAM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1985년 256K DRAM 1986년에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어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텔은 아예 DRAM 사업에서 철수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1986년 11월, 독일이 쇼킹한 내용의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미친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계산이 있다. 불경기가 끝나면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똑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죠. 1987년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DRAM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정책이 빛을 발했습니다. 1987년 11월 삼성전자가 4차 DRAMS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1987년 12월 2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 삼성전자 DRAM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 불과 4년 전만 해도 무모하다고 했던 도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1988년 2월, 일본 NHK 신문이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다. 한국 반도체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988년 3월에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2시간이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할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속도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품질이었어요. 1987년 11월, 미국 IBM이 한국산 반도체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DRAM의 불량률이 일본산보다 낮았던 겁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까지 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1988년 7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0에 가까웠던 게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겁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1988년 10월 1일, 미국 뉴욕타임즈가 올림픽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 도시다. 전자체점 시스템, 대형 스크린, 완벽한 중계 시스템. 올림픽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도 막히지 않았고 시설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1988년 10월 3일, BBC가 서울올림픽 폐막식 생중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다.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완벽주의가 빛났다.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어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였죠. 198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32달러를 넘었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36년 만에 81배가 된 겁니다. 같은 해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이 선두로 나서다.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 4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한국은 더 이상 가난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술 강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는 한국에게 전혀 다른 도전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올 거였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생각이었죠.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크게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1992년 8월, 삼성전자가 런던에 디자인 센터를 열었습니다. 도쿄에도 뉴욕에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값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993년 6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삼성 런던 디자인 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삼성 연구소에는 30개국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한다. 한국이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199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엑센트라는 모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싸구려 아시아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대는 놀라운 전략을 썼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이었어요. 이 차가 10년 안에 고장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안 하던 걸 한국 회사가 한 거예요. 1994년 3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10년 보증은 도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는다. 1970년대 일본 차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차도 미국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1995년 10월 12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한국은 OECD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회원국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1950년대에 UN 원조를 받던 나라가 4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1995년 10월 1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42년 만에 기적 완성. 한국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였을까요? 1996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부채가 5조 원이 넘었어요. 그해 3월 한보철강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7월에 산미그룹이 쓰러졌고 11월에는 진로그룹이 무너졌습니다. 1997년 1월 한보 사태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이 드러났어요. 외신들이 불안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입니다.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바트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인도네시아가 흔들렸습니다. 8월 말레이시아가 위기에 빠졌어요. 필리핀도 위험했죠. 한국은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23일 기아 자동차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11월 17일 외환보유고가 6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00억 달러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은행들도 위험했어요. 달러가 없어서 수입 대금을 못 내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저녁,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서 발표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MF 그건 망한 나라가 가는 곳이었어요. 42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11월 22일 미국 뉴욕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IMF 구제금융 신청안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강했던 한국이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실패다. 11월 말 IMF 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12월 3일 구제금융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총 550억 달러 지원, 그 대신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어요. 금리 인상, 긴축재정,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1997년 12월 18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IMF 위기 한가운데서 치러진 선거였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IMF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8년 1월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3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거리마다 명예퇴직 안내문이 붙었어요. 40대 가장들이 짐을 써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1998년 2월 영국 한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998년 3월 실업률이 7%를 넘어섰습니다. 실업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대였던 실업률이 3배 이상 뛴 겁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역대 앞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IMF 극복 캠페인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독일 기자가 서울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42년간의 기적이 2년 만에 무너졌다.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20년도 후도 모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만들게 됩니다. 1998년 1월 5일 이상한 광경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돼지 저금통까지 모두 들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금으로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어요. 1998년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서울거리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선 것이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는다.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금 모으기 운동. 이건 정부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방송국에서 처음 제안했고 시민들이 호응한 겁니다.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습니다. 1998년 4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이 현상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다. 금 모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998년 2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 대신 반도체와 휴대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현대는 기아를 인수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서 규모를 키운 거죠. LG는 석유화학 부문을 정리하고 전자와 통신에 집중했어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998년 6월, 일본 니케이 신문이 한국 기업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 이런 과감함은 일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실업률이 8.6%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40대, 50대가 거리로 내몰렸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1998년 9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서울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벤치에서 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회사원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1998년 7월, 금융구조법이 통과됐고 부실 은행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5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10개 은행이 합병됐어요. 은행원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98년 12월, 놀라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회복됐고 자동차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1999년 1월,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성장이었어요. 외신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은 걸린다던 회복이 1년 만에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 6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특집을 냈어요. 믿을 수 없는 회복 속도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끝났다고 봤다. 그런데 이미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비결은 역시 국민들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1. 1999년 말, 인터넷 벤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MF로 실직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섰어요. 네이버가 1999년에 시작됐고 다음도 같은 해에 출범했습니다. NC소프트, 넥슨 같은 게임 회사들도 이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3월 코스닥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벤처 열풍이었어요. 20대 청년들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2000년 6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벤처 붐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있다. IMF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다. 2001년 8월 23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겁니다. 원래 2004년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2001년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3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세계가 10년은 걸린다고 했던 회복을 3년 만에 완료한 겁니다. 2001년 8월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불사조 한국 IMF 초기 상황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 같은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통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IMF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2002년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7%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2002년에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2002년 5월 31일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6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를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스페인까지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 응원을 했어요. 대한민국 함성이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2002년 6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거리 응원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원이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다. 1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 한국인들의 조직력이 놀랍다. 월드컵이 끝난 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 그리고 이제 축구에서도 4강에 오른 나라.